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재무설계 방송 김태남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계좌에 관한 9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변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을 많이들 가입합니다. 특히 보험회사에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보험회사 대부분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증권사겠죠. 이렇게 연금저축 계좌를 가입한 분들, 내가 무엇을 가입했는지 제대로 알아야 똑똑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에 관련된 9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FP저널에 표인봉 CFP가 기고한 내용 중에서 우리 시청자들께 꼭 필요한 내용 발췌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연금저축계좌 저축기간, 그리고 연금을 개시를 언제 하느냐, 그리고 연간 수령기간은 정정이 가능한가 라는 궁금증이겠죠. 가입기간은 2013년 이후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도입된 연금저축계좌는요, 가입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연장도 가능하고 단축도 가능하죠. 그리고 연금 수령기간은 조금 달라졌어요.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이면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만 55세다. 그러면 6년간 가입하고 61세부터 연금을 개시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 받으면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2013년 법 개정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요.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이 짧습니다.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수령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2013년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 가입자는 10년 이상 수령해야 되는데 요거는 5년 이상 수령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 수령이나 중도 인출 시 무조건 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는데 맞나요? 라는 거죠. 맞습니다. 연금 수령할 때는 과세 대상 되는 금액이 있고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납입 원금과 그 수익금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에 쓰여진 금액만큼은 금액과 그 수익금만큼은 과세 대상 금액이 되는 거고요.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금액은 연간 400만 원까지 그것을 넘는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을 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앞 질문에서도 연동해서 연결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세액공제 보통 받고 싶은 금액만큼만 회사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그것 이외의 금액이라는 것은 즉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수정을 통해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으로 수정을 해 놔야 됩니다. 이런 거 신고를 가입한 금융기관에 가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연간 4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자동 인식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챙겨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사실 연금저축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기도 전에
연봉이 낮아서 굳이 그것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죠. 연봉이 충분해서 세액공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내가 연봉이 좀 낮아서 굳이 이것을 넣지 않더라도 환급을 많이 받고 추가로 더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고해서 나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그 금액을 금융기관에 확인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세제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급여 규모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가입니다. 달라집니다. 이제 노동자 같은 경우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율이 16.5% 혜택을 주고 있고요. 이것을 넘어가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13.2% 세금을 돌려줍니다. 따라서 급여 규모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거 정확하게 아시고 나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되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로 가입하거나 아예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실은 연금저축계좌는 여러 곳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 수도 제한이 없고요. 하지만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개인별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 이내고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특히 간소화 제도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기존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해서 인출하는 게 아니어서 중도 인출에 대한 페널티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안심하고 이전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연금저축계좌는 국내 주식형보다는 해외 주식형이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런 겁니다. 국내에서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요. 해외 주식형은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는 국내 주식형도 해외 주식형도 다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를 이연해 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불이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된다면 5.5에서 3.3%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세금 관점으로만 본다면 해외 주식형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분산 차원에서는 국내 주식형 그리고 해외 주식형 분산 투자 차원에서 이 국내 주식형도 충분히 우리 바구니에 담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바구니에 말이죠. 국내 자산에 대한 장기 투자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여덟 번째는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은행의 예적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고요. 그것도 5천만 원 이내에서 말이죠. 펀드라는 것은 예금자 보호가 당연히 되지 않죠.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금자 보호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려면 뭐냐면, 예금자 보호를 하는 이유는 은행이 망했을 때 내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라는 장치를 1인당 5천만 원까지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펀드 투자는 은행의 돈이 수탁은행의 돈이 맡겨지는데 그 은행이 망하더라도 이거는 그 은행의 자금이 아니라 은행의 창고에 넣어놓은 특수한 창고에 넣어놓은 보관료를 주고 넣어놓은 돈이기 때문에 그 은행이 망하더라도 이 돈은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가 되면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펀드 투자를 했다. 근데 1억 정도 수익금까지 만들어졌다. 그러면 예금자 보호가 되면 5천만 원까지 그 은행이 망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된다면 나머지 5천만 원 날리는 거겠죠. 하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행이 망하더라도 그거는 창고에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켜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거는 다른 문제고요. 그리고 9번째 질문은 연금저축계좌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인 거죠. 일단 연금 수령할 때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세를 내기만 하면 분리과세로 종결이 돼요. 종합소득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로 끝나고요. 근데 여기서 연금소득세는 5.5에서 3.3%만 내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그대로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뭐 애써서 오랜 기간 납입을 했는데 그거를 당장 해지할 리는 없겠죠. 은퇴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어느 정도 사용할 만한 꽤 괜찮은 내용 아닐까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더 다양한 궁금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카페 김태남의 공죽통에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 방송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안녕.